자, 중1 국어 교과서 읽기 2학기입니다. 3단원 능동적인 언어생활. 예측하며 읽기 보도록 하지요. 어디 보자. 들어가면 필요 없고 다음 페이지. 예측하며 읽기 내용은 고래들의 따뜻한 동료애, 독자의 배경 지식, 읽기 맥락 등을 활용하여 글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단원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예측하며 읽는 방법, 그리고 예측하며 읽기의 효과, 그리고 내용을 예측하며 읽는 실제적으로 연습을 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다음 페이지. 예측하며 읽기 학습 목표. 독자의 배경 지식, 읽기 맥락 등을 활용하여 글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예측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책의 제목과 차례를 보고 한번 이게 무슨 내용이지? 과연 어떤 내용이 있을까? 이렇게 한번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표지나 이런 그림 등을 보면서도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제목이 생활 속에서의 발견하는 과학 이야기 보따리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학생이 예측하고 있죠. 우리 생활 속 과학 중 어떤 부분을 다루고 있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고, 그다음에 목차를 보면서 인터넷은 누가 만들었을까? 점심을 먹은 뒤에는 왜 졸릴까? 밥에는 어떤 성분이 들어있을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제목 그대로 생활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 어떤 과학적 원리를 아마 설명한 책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글의 내용을 예측하며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의 배경 지식, 글에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글의 구조, 내용 등을 예측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점이 좋으냐? 당연히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읽기 과정을 점검, 조정하면서 능동적으로 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 그림들을 비교해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친구들과 이야기해보자. 대한민국 KS 장애인 마크 이렇게 있고, 자, 요 마크하고 요 마크하고 요 마크하고 이렇게 있네요. 국제표준 ISO 장애인 마크고, 여기는 미국 뉴욕시 장애인 마크고,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 뉴욕 마크는 굉장히 뭔가 좀 이렇게 활동적인 것 같아요. 그쵸? 그런데 국제표준 마크는 좀 수동적인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국 거는 중간이네. 예. 자, 다음 보겠습니다. 고래들의 따뜻한 동료애, 찬수의 읽기 과정을 따라가며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보자. 자, 그래서 제목을 먼저 보고서 내용을 예측해보는 겁니다. 책 제목을 보니 동물과 인간의 삶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아름다움을 다룬 책인 것 같아. 그래서 전체적인 책의 어떤 내용을 한번 추측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차례가 있어요. 알면 사랑한다. 동물도 남의 자식 입양한다. 고래들의 따뜻한 동료애. 동물도 죽음을 애도한다. 동물 속에 인간이 보인다. 동물 사회의 열린 경쟁. 거미들의 지극한 자식사랑. 까치의 기구한 운명. 자, 차례를 보니 동물들과 관련하여 우리가 잘 몰랐던 다양한 이야기가 나열되어 있을 것 같네.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정보를 습득할 수 있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고, 고래에 관한 글인가? 글 제목을 보니 고래들이 동료를 챙기며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을 다룬 글인가 봐. 역시 제목을 보고서 내용을 예측합니다. 다음 페이지, 이제 본문 내용이네요. 몇 년 전의 일이다. 어디론가 가기 위해 바삐 걷던 중 저만치 앞에서 휠체어를 탄 한 장애인이 차도로 내려서는 것을 보았다. 위험할 터인데 왜 저러나 싶어 살펴보니 그의 앞에 큼직한 자동차가 인도를 꽉 메운 채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차도로라도 돌아가려는 그에게 차들은 한치도 양보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요란하게 경적을 울리는 이들도 있었다. 자, 장애인이 가고 있는데 앞에 큰 차가 막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차도로 내려간 상황. 학생은 이렇게 읽었네. 첫 문단을 보니 글쓴이가 장애인을 만난 경험을 통해 깨달은 점을 이야기할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글을 읽어가면서도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예측을 하죠. 나는 황급히 그에게 다가가 그의 휠체어 손잡이를 잡으며 도와드리겠다고 했다. 그러나 나의 도움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차들은 여전히 매정하게 우리 앞을 가로지르고 있었고 세워달라고 내가 손을 흔들 때면 더 빠른 속도로 달려오려 했다. 자, 잘 배려를 안 하고 있죠. 그러자 그는 나에게 휠체어는 혼자서도 운전할 수 있으니 미안하지만 차도로 내려가 달려오는 차들을 잠시 멈춰줄 수 있겠느냐고 부탁했다.
나는 곧바로 차도에 뛰어들어 달려오는 차들을 막아 세웠고 그는 차도로 우회한 후 다시 인도로 올라와 가던 길을 계속할 수 있었다. 자, 요 내용을 보고 학생이 이렇게 생각을 하네. 우리나라 운전자들이 보행자를 잘 배려하지 않는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어. 그래서 네가 만난 장애인도 양보하지 않는 운전자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내용이 이어질 거야. 그러니까 이건 배경 지식이지, 그치? 자신의 배경 지식을 통해서 내용을 예측하고 있다. 그는 비교적 말이 적은 사람이었다. 아니면 방금 벌어진 일을 되새기며 씁쓸해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어쨌든 나는 엉구주춤 그의 곁에서 그와 보조를 맞추며 그렇게 한참을 걸었다. 어색해하는 나에게 그는 먼저 서둘러 가라고 권했다. 나는 결국 그와 몇 번의 인사를 나누고 앞서 걷기 시작했다. 그러나 자꾸 몇 걸음 걷다가 뒤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 나를 향해 그는 가끔 조용히 손을 흔들어 주었다. 자, 이건 자기 경험이 되겠죠? 당시 나는 외국에서 긴 연구 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고 외국보다 장애인들이 별로 눈에 띄지 않아 의아하게 생각하던 참이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외국보다 장애인이 적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길에 나서기 너무도 불편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는 그날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미국에는 건물마다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쉽도록 장애인 전용 통로까지 만들어 놓았다. 우리나라 출신의 장애인 학생을 위해 미국의 한 행정대학원이 건물 구조까지 바꿨다는 기사가 신문에 실리기도 했다. 자, 미국 사례를 지금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또 학생 반응이죠. 외국의 장애인 전용 경로로 사진이 나와 있네. 장애인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외국 시설문에 관한 내용이 나오겠구나. 역시 이 사진을 보고 나서 내용을 예측하고 있어요. 해마다 우리는 장애인의 날이며 행사를 하며 법석을 떤다. 정작 그들에게 따뜻한 눈길 한번 주지 않으면서 길 한번 제대로 비켜주지 않으면서 말이다. 그날만 장애인을 걱정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그동안 그러지 못했던 것을 속죄하는 척하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하루를 보낸다. 이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장애인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래서 하루빨리 장애인의 날 같은 건 사라지게 말이다. 자, 요게 이제 이 글을 쓴 사람의 생각이 되는 거죠. 자연계는 언뜻 보면 늙고 병약한 개체들은 어쩔 수 없이 늘 포식자의 밥이 되고 마는 비정한 세계처럼 보인다. 하지만 인간의 버금가는 지능을 지닌 고래들의 사이는 다르다. 거동이, 자, 그러니까 하지만이라고 하면 어때요? 앞에 있는 내용과는 반대 내용을 쓸 때 하지만을 쓰죠. 이런 것을 역접이라고 그러죠. 역접. 앞에 있는 내용과 반대 내용. 거동이 불편한 동료를 결코 나몰라라 하지 않는다. 다친 동료를 여러 고래가 둘러싸고 거의 들어 나르는 듯한 모습이 고래학자들의 눈에 여러 번 관찰되었다. 그물에 걸린 동료를 구출하기 위해 그물을 물어뜯는가 하면 다친 동료와 고래잡이배 사이에 과감히 뛰어들어 사냥을 방해하기도 한다. 자, 그래서 동료를 돕는 고래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학생 반응입니다. 하지만이라는 접속어를 보니 늙고 병약한 개체를 돕는 고래들의 사회와 관련된 내용이 뒤이어 나올 것 같다. 역시 접속사를 보고, 그쵸? 접속사를 보고 내용을 예측하고 있어요. 고래는 비록 물속에 살지만 엄연히 협파로 숨을 쉬는 젖먹이 동물이다. 자, 젖먹이 동물, 포유류죠? 그래서 상처를 입어 움직이지 못하며 무엇보다도 물 위로 올라와 숨을 쉴 수 없게 되므로 쉽사리 목숨을 잃는다. 그런 친구를 혼자 등에 업고 그가 충분히 기력을 되찾을 때까지 떠받치고 있는 고래의 모습을 보면 저절로 머리가 숙어진다. 또 많은 고래가 육체적인 도움을 주지 않더라도 무언가로 괴로워하는 동료 고래 곁에 그냥 오랫동안 있기도 한다. 역시 다친 고래를 도와주려고 하는 다른 고래들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역시 학생 반응. 다리를 다친 친구의 가방을 들어준 경험이 있는데 그 자기 경험이죠. 생각보다 힘들었어. 글쓴이는 동료를 돕느라 애쓰는 고래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음을 전하려고 했을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의도 파악하는 거죠. 의도. 글쓴이가 독자한테 무언가를 전달하려고 하는가 의도를 파악했고, 우리 사회의 장애인들에게도 휠체어를 직접 밀어줄 사람들보다 그들이 스스로 밀고 갈 수 있도록 길을 비켜주고 따뜻하게 함께 있어줄 사람들이 필요할 것인지도 모른다. 그들이 당당하게 삶을 꾸릴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준 뒤 그저 다른 이들을 대하듯 똑같이만 대해주면 되는 것이다. 자, 요게 이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지. 글쓴이가 독자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이 여기 있어요. 학생 반응. 이 문단의 마지막 문장을 통해 이 글을 쓴 글쓴이의 의도가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어. 네, 이렇게 반응이 나왔고, 앞으로 좀 더 자세한 연구를 진행해야 밝혀질 일이겠지만 남을 돕는 고래가 모두 다친 고래의 가족이거나 가까운 친척만 아닐지도 모른다. 우리 인간이 그렇듯이 장애가 있는 동생을 살피는
것과 전혀 연고도 없는 장애인을 돕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다친 고래를 등에 업고 있는 고래가 가족이나 친척으로 밝혀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다친 고래를 가운데 두고 보호하는 그 모든 고래가 다 가족일 가능성은 적은 것 같다. 고래들의 사회에 우리처럼 장애인 날이 있어 장애 고래를 도웁시다 라는 구호를 외치며 배웠을 리 없건만 결과만 놓고 보면 고래들이 우리보다 훨씬 낫다. 자, 그래서 요것을 보고 학생 반응. 요즘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면 장애인의 복지가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 이 글이 사람들에게 현재 우리 사회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해 주지 않을까? 그래서 이 글이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때 가서는 이제 학생의 이제 그 효과입니다. 예측하며 읽기 효과. 예측하며 읽으니 글에 더욱 집중할 수 있고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서 이런 효과가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봤었던 글의 종류는 수필입니다. 수필. 수필은 자기가 경험한 내용이 있고 그것에 대한 어떤 깨달음이 있죠. 깨달음. 깨달음은 뭐 글쓴이 의견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과 의견 이렇게 구분해 가면서 수필은 읽어야 되겠다. 자, 수필의 성격 체험적. 그다음에 이 글의 성격은 대조적이죠. 그렇죠? 인간은 어려운 사람을 좀 도와주는 데 인색한데 고래들은 잘 도와줍니다. 자, 주제 장애인이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특징 글쓴이의 경험을 통해 깨달은 내용을 말하며 전달하고자 하는 말을 표현한다. 비정한 우리 사회의 모습과 동료들을 돕는 고래들의 사회를 대조적으로 나타냈다. 자, 다음 페이지. 글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자. 자, 우리가 앞에서 다 읽었던 내용들입니다. 글쓴이가 겪은 일, 휠체어 도와줬죠. 차들한테 멈춰달라고 했고, 그 다음에 길에 그 장애인들이 잘 안 보이는 이유가 아마 다니기 불편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래들의 모습은 어때요? 동료들을 이제 구출을 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입은 고래들은 다른 고래들이 떠받쳐주고 있죠. 그래서 무언가를 괴로워하는 동료 고래 곁에 오래 있어주고요. 자, 글쓴이가 전하고자 하는 생각. 자, 우리 사회의 문제점은 일상생활에서 장애인과 함께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죠. 해결 방안은 뭡니까?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 뒤 차별이나 편견 없이 장애인을 대하자. 이게 글쓴이가 전하고자 하는 생각이 되겠네요. 자, 찬수가 예측하며 글을 읽은 과정을 살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앞부분에서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락별로 내용을 먼저 제목을 보면서 예측을 했고 차례를 보면서 예측을 했고 단락별로 보면서 예측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접속어 등을 보면서도 예측을 했습니다. 자, 찬수가 글을 읽기 전에 다음 자료를 보았다면 글의 내용을 예측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되었을지 이야기해보자. 동물을 배려하는 동물들의 모습 생각보다 많아. 동물들의 세계에서도 동료를 배려하는 모습이 자주 발견되고 있다. 추운 지방에 사는 원숭이와 황제 펭귄은 동료들끼리 서로 부둥켜 안고 체온을 나누며 겨울밤을 이겨낸다. 자, 그러면 이 글을 찬수가 기사를 보고서 이 수필을 봤다면 보다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글이 독자에게 미칠 영향. 먼저 장애인을 바라보는 잘못된 인식과 편견을 반성할 수 있게 반성하게끔 할 거고요. 다음에 장애인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일의 중요함을 알 수 있을 것이고, 장애인의 날 같은 형식적인 행사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수필이 이 글을 쓴 의도가 이러한 점들을 독자들에게 던져주기 위해서 글을 쓴 거죠. 자, 중요한 거죠. 예측하며 글을 읽으면 어떤 점이 좋으냐. 내용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고요. 글에 더 집중할 수 있고요. 능동적으로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있는 이해, 집중, 능동적 읽기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글을 읽을 때는 예측하면서 읽자. 자, 다음 조상들의 삶이 담긴 글 예측하며 읽기. 글을 읽기 전에 표지와 차례를 보고 글의 내용을 예측해보자. 자, 조선시대 옷장을 열다. 자, 그러면 이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조선시대 사람들의 어떤 그 옷에 대해서, 복장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리고 목차, 신분 질서 다문호, 배려와 축복 다문호, 외국인의 놀란 우리 옷,
마음과 예절을 담은 이런 식으로 뭐 군사들에게 종이 옷을 보낸 인조. 왜 종이 옷을 보냈을까? 이건 종이 옷을 과연 어떻게 입을까? 이게 호기심과 궁금증을 유발할 수가 있겠죠. 한번 보도록 해볼까요? 군사들에게 종이 옷을 보낸 인조. 변방에는 두꺼운 얼음이 얼어 추위에 굶주림을 견디기 어려운데 병사들의 춥고 의지할 곳이 없으니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쉬울 것이다. 적들의 칼날을 마주치기도 전에 고달픔이 이와 같으니 백성이 부모된 처지에 어찌 이를 측은하게 여기지 않겠는가. 서쪽 변방을 지키느라 고생하는 장수와 병사들을 해하려 등급을 나눈 다음 비단과 명주 같은 옷감을 주어 나의 마음을 전하도록 하라. 그리고 군졸들에게도 소못, 개가죽으로 만든 갓옷, 갓옷은 가죽옷이에요. 종이 옷을 고르게 나누어주고 그들이 조종의 지극한 뜻을 저버리지 않도록 특별히 보살피라고 비변사와 병조, 호조에 전하라. 아마 이게 왕이 인조가 내리는 교서, 교칙인 것 같아요. 춥지 말라고 옷을 보냈네. 그 중에 이제 종이 옷이 또 있습니다. 조선의 제16대 왕 인조는 어느 눈 내리는 겨울날 서북 변방을 지키는 군사들의 겨울 준비를 어떻게 도와야 할지 고민하느라 잠을 설쳤나 봅니다. 그리고 생각 끝에 방한용 옷, 방 막는 거, 한 추위를 막을 옷을 마련해서 서둘러 보내라 명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가 보낸다고 했던 옷을 가만히 보니 전혀 추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솜을 넣어 만든 두툼한 소목과 짐승의 가죽옷으로 만든 갓옷은 겨울을 나는데 꼭 필요한 물건입니다. 하지만 종이옷이라니요. 얇은 종이로 추위를 막으라니 이 무슨 해괴한 말일까요? 자, 이렇게 궁금증 유발하고 있어요. 서북 변방은 한양보다 매서운 추위가 몰아닥치는 곳이라 하니 국경을 지키는 군사들에게 솜옷은 꼭 필요한 물건이었을 겁니다. 개가죽으로 만든 갓옷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고급스러운 재료가 아니고 털이 짧기는 하지만 그래도 모핀이 얇은 옷감보다는 훨씬 나았지요. 무명으로 만든 옷 위에 덧입으면 웬만한 추위쯤은 물리칠 수 있는 든든한 겨울 옷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갑절이나 추운 변방이라 치근하다 해놓고 인조는 군사용품 목록에 버젓이 종이옷을 포함했습니다. 쉽게 찢어지고 물에도 약한 종이, 그 종이로 옷을 만들 수는 있는 걸까요? 또 종이옷을 만들어 보내면 군사들의 겨울나기에 과연 도움이 되긴 했을까요? 여기서 우리의 고민도 깊어집니다. 하지만 그리 오래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해답이 이제 곧 등장하니까요. 자, 그러니까 밑에는 그 종이옷이 어떤 옷인지 내용이 나오겠죠. 인조가 변방의 군사들에게 보내려 한 종이옷이란 우리의 상상처럼 종이를 오려 붙여 만든 옷이 아니라 종이를 잘 활용한 옷입니다. 즉 옷감과 옷감 사이에 종이를 넣어 만든 옷을 말합니다. 자, 이게 종이옷의 의미네. 그런데 왜 옷감 사이에 종이옷을 넣냐고요? 목화를 키우기 어려운 변방에서 군사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을 만큼 많은 솜을 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변방이 아닐지라도 조선의 생산 환경성에서 솜은 늘 부족하기 마련이었지요. 그런 상황에서 솜을 대신하고 솜과 함께 썼을 때 그 효과를 최대로 높일 수 있는 재료가 바로 종이였습니다. 자, 이게 이제 종이 옷을 보낸 이유가 되겠죠? 솜이 부족하니까. 종이옷을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옷감과 옷감 사이에 종이를 넣어 꿰매면 끝이죠. 비록 두툼한 솜만큼 따뜻하지는 않을지라도 옷감 사이에 종이를 넣어 꿰매 입으면 옷감만으로 옷을 지었을 때보다 찬바람을 막는 효과가 한층 커집니다. 무엇보다도 이때 사용한 것은 당나무로 만든 종이였기 때문에 쉽게 찢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두께가 얇고 가벼워서 옷감 사이에 집어넣어도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예, 당나무 만든 종이. 보통 이렇게 닭종이 이렇게 인형들 만들죠? 이게 질겨요. 솜을 아주 조금밖에 넣지 못할 때라도 종이를 포개어 함께 바느질하면 옷감과 종이, 솜이 서로 겹쳐져서 바람이 통하는 것을 더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옷을 만들면 공기층이 여러 겹 생기기 때문에 두께가 얇아도 추위를 더욱 잘 막아주는 옷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는 것은 위에 있는 효과에 또 추가한다는 얘기죠. 또 다른 효과가 있다는 얘기네. 솜과 종이, 옷감을 함께 바느질하면 종이의 거칠거칠한 표면 덕분에 마찰력이 생겨서 솜이 미끄러져 아래쪽으로 늘어지거나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종이의 이런 효능은 방한용품이 턱없이 부족한 변방에서 군사들의 추위를 막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되었지요. 하지만 아직 감탄하기 이릅니다.
이렇게 군사들을 따뜻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 종이의 숨은 비밀이 하나 더 있으니까요. 어떤 비밀이냐고요? 예전에는 손만큼이나 귀한 것이 종이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종이를 만드는 과정에 많은 정성과 노고가 필요했으니까요. 종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당나무를 베어 커다란 솥에 넣고 쪄서 겉껍질을 모두 벗겨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고운 속껍질을 모아 잿물에 삶아서 한참 동안 불렸다가 맷돌로 곱게 갈거나 방망이로 두들겨 당나무의 섬유를 잘게 찢었지요. 이것을 풀과 섞어 한 장 한 장 대발로 종이를 떴습니다. 끝이냐고요? 천만에요. 물기를 빼고 뜨거운 돌 위에 얹어 한 장씩 말려야 비로소 종이 한 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종이 만드는 과정이 되겠죠. 그러니 귀하기로 따진다면 옷감 못지않은 물건이 바로 종이였지요. 그 때문에 나란 일에 필요한 문서나 책을 만들 때를 제외하고는 새 종이를 마음껏 쓸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 사용한 종이라도 잘 모아두었다가 재활용하는 것은 습관처럼 당연한 일이었지요. 군사들에게 보낸 종이도 그런 재활용품인 낙복지였습니다. 낙복지란 과거 시험에 낙방한 사람의 답안지를 말합니다. 종이가 워낙 귀했던 때라 선비들의 답안지까지 따로 걷어서 알뜰하게 사용한 것이지요. 먹물로 쓴 글자 때문에 다소 지저분해 보이기는 해도 종이의 성질은 그대로라서 옷감 암쪽에 넣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솜과 옷감, 털가죽과 각종 방한용 물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낙복지는 군사들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입히고 싶은 왕의 근심을 덜어주는 고마운 재료였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낙복지, 과거 시험에 낙방한 시험지도 이제 옷감, 종이로 썼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조선의 역사와 정치, 일상생활을 담은 조선왕족실록에서 낙복제로 만든 종이옷에 관한 기록은 외세 침략에 반복적으로 시달렸던 시기에 유난히 자주 등장합니다. 선조부터 광해군, 인조에 이르기까지 여러 왕이 겨울이 되면 어김없이 낙복제를 구해 변방으로 보내어 군사들에게 고마움과 미안함,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곤 했습니다. 바로 이 선조, 광해군, 인조 때가 언제예요? 임진왜란, 정의재란, 정묘호란, 병자호란 요때죠. 이와 같은 외세 침입 때문에 백성들과 함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왕들인지라 나라를 지키는 군사들의 중요함과 백성들의 고마움을 더욱 간절히 느꼈던 것이겠지요. 그래서 그들은 군사들의 추위를 이기고 무사히 겨울을 보낼 방법을 찾으려고 끊임없이 고심했을 겁니다. 그러니 낙복지로 만든 종이옷은 변방을 지키는 군사들에 대한 왕의 마음을 담은 선물이자 절박한 환경 속에서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수없이 고민한 결과로 탄생한 지혜의 산물인 셈입니다. 자, 그래서 맨 끝에서는 이 종이옷의 어떤 의의와 가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네요. 자, 예측하며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글의 내용을 정리해보자. 종이옷이란 위에 있었고, 인조가 종이옷을 보낸 이유는 방한, 추위를 막기 위해서 당시 종이가 지닌 가치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옷감과 거의 비슷하다고 얘기를 했죠. 종이옷에 담긴 의미는 지혜의 산물, 글쓴이의 의의도 군사들을 배려한 인조의 따뜻한 마음과 조상들의 지혜를 독자들에게 알리고자 했다. 자, 밑에는 모둠 활동이기 때문에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 모으기가 되겠네요. 글의 내용을 예측하며 읽을 때에는 글쓴이, 글 자체, 읽기가 이루어지는 구체적 상황 등의 읽기 맥락이나, 읽기 맥락이 뭐라고요? 글쓴이, 글 자체, 글 읽기가 이루어지는 상황, 이걸 읽기 맥락이라고 하고 자신의 배경식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책의 제목이나 차례 등을 통해 글의 주제, 글의 전체적인 흐름과 구조 등을 예측할 수 있다. 예측하며 글을 읽으면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너무 당연한 내용이네. 다음을 볼까요? 패스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 어휘, 예보, 예매, 예고, 예정. 기상청에서는 내일 전국이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을 것이라 예보했다. 자, 미리 보도하는 것을 예보라고 하죠. 그래서 날씨 예보 이런 말을 쓰고 그 영화는 다음 달에 개봉할 예정이다. 이렇게 결정했는데 예정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할 것이다. 예정입니다. 구청에서 이번 도로공사를 이틀간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거는 알리다는 얘기야. 미리 알린다.
공사하기 전에 미리 알리는 것을 예고. 주말에는 극장표가 빨리 매진되므로 서둘러 예매. 미리 표를 사는 거죠. 그죠? 예약 구매. 예매해야 한다.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측하며 읽기 부분 교과서 읽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